노령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요양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규모 자체는 아직 크지 않다. 요양에 대한 인식부터 각종 규제, 노후 대비 부족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돌봄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을 통해 요양산업을 하나의 전문 서비스업으로 발전시켰다. 이에 아이비토마토는 일본 손해보험 1위 솜포홀딩스의 요양자회사 솜포케어를 직접 찾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요양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솜포케어는 일본 솜포홀딩스 그룹 계열사로 다양한 형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만 8만 5천 명 이상의 입소자를 보유하고 종업원 수는 2만 5천 명에 달한다. 솜포케어는 요양원 시설을 크게 3단계로 나눈다. 재택 요양을 추구하는 솜포의 집,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비에르, 프리미엄급 서비스를 추구하는 라비에르 그랑이다. 우리는 중간 등급인 라비에르 하네다를 찾았다. 도쿄 하네다 인근에 위치한 라비에르 하네다 요양원은 외관부터 호텔과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시설을 처음 지을 때부터 요양원 같지 않은 공간을 목표로 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라비에르 하네다는 도쿄 오타구 주택가에 있어 요양원이라는 설명이 없다면 겉으로 보기에 고급 주택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이곳 입소자들은 직접 걷고 입고 식사한다. 일본 요양시설이 아닌 노인들의 쉼터와 같은 분위기다. 요양사는 정해진 일을 할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인간 존중과 자립 지원이라는 솜포케어의 경영이념 아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全く隙間風なんかのないこと、その完全個室、それから衛生設備、この3つは一級ですね、トップだと思います。後ほどちょっとお部屋をですね、ご覧になっていただくと、皆さんに見ていただけるのもよくわかると思います。でこの辺にいっぱいできてますけども、ここ以上のとこはありません。私は100歳でピアノを始めました。また1年ぐらいかな。 요양원에서 만난 나카가키 씨는 올해 102세다. 어떤 도움도 없이 방에서 스스로 걸어나왔고 인터뷰를 마친 뒤 직접 취재진을 배웅했다. 자립 지원이라는 운영 철학은 비단 솜포케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낀 일본 정부의 제도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솜포케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본은 2015년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적 돌봄 제도를 시행, 사후적 돌봄에서 예방적 돌봄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시도했다. 단순히 목욕과 식사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소자들이 요리, 청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걷고 문을 여닫으며 근력 저하를 막는 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는 요양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도 이어졌다. 과거 가족 단위의 봉사라는 개념에 한정되었던 요양은 점차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전환되었고, 요양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봉사자에서 근로자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요양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음을 알 수 있던 것은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사들과 관리자들이었다. 요양사 대부분이 30대다. 라비에르 하네다 원장도 30대 후반, 부원장의 나이는 30대 초반이다. 국내 요양사 평균 연령이 50에서 70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 한국의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평균 연령은 55세다. 반면 일본의 경우 취득 연령은 35세 전후다. 그렇다고 일본 요양사들의 경력이나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라비에르 하네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과 부원장 모두 요양사 경력 10년이 넘는 베테랑들이다. 実務経験、実際に現場で働いた経験が3年以上ある方は介護福祉士という国家資格、国から資格がもらえます。試験を受けてですけど、ただそれよりも前に誰もその経験がなくても初任者研修とか
そういったところで資格を取ることはできます。 라비에르 하네다에는 100명의 입소자를 위해 26명의 간병인과 5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고급 요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수를 과도하게 늘리기보단 쾌적한 환경 조성과 자립적 생활 지원에 투자한 결과다. 입소자들은 보통 연금과 저축자금 또는 주택 매각 자금을 기반으로 등록한다. 대부분 80세 전후에 입소를 결정하는 이유다. M&A 건수는 2012년 12건에서 2022년 48건으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 아직 요양사업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한국에선 최근 들어 도심 내 고급 요양 인프라를 구축 중이지만 M&A가 활성화될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일본 요양업 수요에 걸맞는 자본이 들어오니 공급도 확대되는 구조다. 손포케어 관계자는 요양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엔 자녀들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지만 규모가 클수록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증설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M&A를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韓国でも、この介護事業の担い手っていうのは 83% が個人の人でやってる。これほとんど日本と同じです。より違うのは我々含めて、あともう一社日本生命も最近参入したんですけど、大手が最近は参入、大手の企業が日本では参入してますけど、韓国の場合には、KB は何施設かやってますけど、新ハも1個やってるとか、今後サムスンはどうするんだとか、より大手企業がここ参入してマーケットをリードしていかないとこのままだと問題だっていう今認識です。韓国の場合には土地建物を所有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それとビジネスモデルが全く違う。で要は我々 KB とかいろんなところに提案しているのは、しっかりリースでもこの介護施設を運営できるような形にしないと全然誰もここに参入しませんよということを言ってます。いや日本はやっぱりこういう高齢化の課題先進国で20数年間かけて今までの実績というかマーケットがしっかりでき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をぜひ5年ぐらいで全部キャッチアップできるように変えていくべきだと思うし、それをやらないと本当に今後の韓国の生活であったりとか高齢化問題の対応とかそういったもので大きな問題が出てくると思うんで、今こそそれはぜひやるべきだと思うし、我々損保グループとしてもサポート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全体で6万社あるうちに大手3社では 3% しか占めてないっていうこういう状況です。もうとにかくちっちゃいところがいっぱいあって、我々損保ケアって最大の一応一番大きい介護事業者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ど、それとも 1% しか占めてないです。損害保険、これも3社でいうと 85% を占め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3社で 3% しか占めてない。ちょっとそのぐらいほとんど個人でやっているような1施設だけやってるとか、そういうちっちゃいところがもう半分以上です。 일본의 요양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연금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해 2023년 기준 매월 평균 14만 원 정도를 받는다. 반면 한국의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69만 원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연금제도이며, 국민연금은 일본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연금제도로 기초연금이라고도 한다.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공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자 가구의 약 40%가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고령자 가구의 평균 소득의 60%를 공적 연금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예방 중심 돌봄을 정착시켰고 입소자의 자립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했다.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한 비용 구조는 요양산업을 안정적인 수익 모델로 만들었으며 산업이 빠르게 확대됐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제도 개편에 있었다.